자리 빌어서 우리 수저 금수저금에 지난번에 김두관 후보가 대선 걸었는데 왜 당론이 안 됐냐? 약한 후보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 두 분 이걸 대선 교역으로 내걸 모임됐어요? 양국 씨가? 네. 그럼 대선 나간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정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한 겁니다.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 가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희망이 바로 경기도 의회에서 꽃피운다는 자긍심을 요즘 대권 잠룡으로 언급되는 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뚜렷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다들 대통령 하겠다는 구호만 내세울 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당에서 소신 그리고 쇄신 이런 단어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요.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올 김용욱 교수가 남경필 반기문보다 1000배 세다 이랬어요. 100배가 아니고.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1000배예요? 1000배 맞죠, 작가님? 예. 야, 이 1000배가 세다. 굉장히 세다라는데 김용욱 교수가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그래도 정책으로 모병제라든가 세종시 행정도시 이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은 괜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지금 아젠다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김용욱 교수가 그걸 날카롭게 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모병제는 언제부터 이렇게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생각한 겁니까? 제가 2012년도에 우리 군 월급을 현실화하자 50만 원씩은 돼야 한다라는 기억납니다. 얘기를 이미 했죠. 네네. 그리고 참 저희에게는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저희 아들이 군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죠. 예, 잘못을 저질렀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반성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 봉사단체에서 멀리 아프리카 봉사단체에서. 그러면서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1년 전부터 이 모병제 추진 모임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 군을 강하게 할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병역 문화를 개선할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 청년 실업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지, 또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군대 많이 빠집니다. 우리 때 특히 많이 빠졌죠. 저희 지금도 때. 며칠 전에 보니까 고위공직자들 이 면제율이 33배? 이래선 대한민국 안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군대 다들 두 분 다 현역 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군대 가서 말썽 피우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군대를 보내야죠. 현역으로.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군대를 가는 이 금수저들이 또 아주 꽃보직으로 빠져요. 그거 안 되죠. 근데 이번에 우병우 수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경찰 꽃보직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흑수저들은 군대 다 가고 가면 제일 힘든 데서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현실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거고요. 이걸 어떻게 정의롭게 바꿀 거냐. 사실은 없는 사람들 더 좋은 군대에 가서 대접받게 하고 그다음에 또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저는 정의롭게 그러니까 옳은 말씀이신데 남과 북이 좀 대치돼 있고 그다음에 이 한반도가 좀 특수 지형이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서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청일전쟁이니 온갖 중국으로부터 공격받고 임진왜란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군이 이제 군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지원 안 하면 어떡해요? 난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지원은 모병제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제안한 거는 한 월 2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지금 구급 공무원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경기도의 구급 공무원에 약 100대 1 넘는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우도 잘해지고요. 그리고 군대에 오게 되면 제대하고 나면 100% 취업된다. 네.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취업되느냐? 대학 준비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대학 준비를 하고요. 또 취업 준비할 사람들은 직업 교육 시켜주고, 또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창업 준비를 시켜주고, 한 3년 근무하면 아마 한 7,5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군대에 계속 남아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군 하사관으로 공무원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하고, 뭐 장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터줘서 군대 가면 취업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사실은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 네. 장차관 하고 싶은 사람, 고위직하고 싶은 고위직하고 싶은 사람은 군대 갔다 와야 할 수 있다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런 고위직의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당장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60만 지금 대군이 필요해서, 물론 50만이든 40만도 필요하다. 최소 30만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30만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저 같으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현역 갔다 와서 아들이 그거 모병제 만약에 간다면 그냥 웬만하면 가지 마라. 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모병 의무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원자가 그 200만 원에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희가 이제 3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사병이 18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만 명이 이제 장교들, 네. 장성들인데요. 18만 명 모병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군대 얘기 나온 김에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지, 뭐 언론에서 보니까 핵 무장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핵 무장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당장 한반도 안에다가 전술 핵을 재배치할 거냐, 네. 아니면 당장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있고 미국과의 이 동맹 문제가 있으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는 한반도 근처에 네.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곳에 전술핵 배치하자.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가 네. 정말 북한이 실전 배치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 한반도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이런 3개 정도의 이 핵무장이 가능한데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는 3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핵 억제력을 최대한 하겠다. 근데 미국 못 믿겠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들겠다. 또는 지금 당장 배치해라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이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들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느 곳에 네. 전술핵을 배치하도록 우리 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것, 이게 현 단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그 한미 육자수석 대표 만남에서 전술핵 배치 한반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왜 여기는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해달라는 네. 표현일 테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지켜줄 아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신뢰해라.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제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 것을 공식화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깨졌다. 네, 그러면 핵 무장 우리 하는 것 정당하다라고 당연시한다. 아마 또 막 이제 선전하고 이럴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자체 핵 개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시는 겁니까? 자체 핵 개발은 저도 그냥 기분 같아서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시스템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우리가 뭐 NPT 탈퇴하고 뭐 경제 제재 받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지점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이거는 현실적인 안을 정치인들은 책임 있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사드 배치는 당연히 네, 찬성하시고요. 사드 배치는 이미
일찌감치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이제 대선 도전하시면 이제 경선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경선까지는 이제 도지사직을 계속 겸직하시는데 그래 이렇게 막 이제 대선 행보를 하다 보면은 그 도민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저희 경기도가 참 여러 가지 모범적인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특히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일자리 만드는 건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난 2년 동안 약 60만 개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경기도에서 40% 네. 만들어서 사실 경기도에서 일자리 안 만들어지면 이제는 만들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잘 만들고 뭐 안전 문제도 저희는 소방관의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네. 또 오늘 이제 지진 문제 이렇게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경기도가 이 내진 설계를 안 한 이러한 이 건물들을 내질 설계 쪽으로 보완할 때 지원을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 또 전국 최초로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하는 준비, 내년 3월이면 이제 열게 되거든요. 이런 준비 착착해서 제가 뭐 도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방관 처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소방관 그때 이렇게 순직했던 얘기 들으니까 이게 지방행정직으로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사님은 그래도 정의의 사도니까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소방관들한테만이라도 아까 소방관 얘기 나오셨으니까 맞습니다. 처우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가방 안에는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난번에 평택 그 서해 대교 사고 때 순직하신 소방관의 부인이 저한테 그 장례식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경기도청장으로 치러드렸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 정말 그 심정을 담은 손으로 꼭꼭 눌러 쓴 3장짜리 편지인데요. 제가 그걸 받고 한동안 정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걸 제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제가 힘들 때 제가 또 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고 싶을 때 그 편지를 꺼내 들고 늘 읽어보면 아 이게 바로 공직자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일자리 재단인가 만들으셨죠? 네. 그래서 일자리를 지금 60만 개 중에 40%를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왜 경기도가 어떤 혁신 정책을 했길래 이렇게 일자리가 청년들 일자리 이렇게 늘어난 건지 좀 다른 도도 그리고 이제 서울 뭐 국민들도 좀 볼 수 있도록 이것도 들으면 경기도로 이사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일자리 만드는 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또 모든 것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안정이 돼야 사실은 이 경제 주체들이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의 기본이 저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협치, 연정 이걸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뭐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정책 예측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정과 협치가 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왜냐하면 경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때문에 아무 입법도 안 되고 이런 걸 경제 주체들이 싫어하는데요.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번에 288개 사항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연정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거는 아예 자동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저는 경제 활성화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각종 경제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 이게 합쳐지면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무부지사가 지금 연정 대상인가 행정부지사입니까? 정무부지사가 지금 연정부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회 담당하고 언론 담당하고 이쪽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야, 좀 불편하죠, 솔직히 좀. 근데 정말 이게요. 제가 해보니까 권력은 나누면 더 커지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회의에 저하고 당적이 다른 부지사가 앉아 있습니다.
네. 인사 얘기, 예산 얘기할 때 앉아 있거든요. 그럼 제 스스로가 조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독주하는 거 아닌가? 네. 내가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연정부지사의 당이 다른 연정부지사의 존재 자체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견이 있거든요. 네. 아직 사전 단계에다 토론을 합니다. 그럼 연정부지사는 이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아,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걸 소통할 책임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받아온 의견을 저희한테 주니까 사실은 입안 단계에선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도의회로 넘어가는 순간은 아주 통과가 부드럽죠. 야, 참. 인사 같은 거 상의하십니까? 다 합니다. 아, 인사도 예, 상의. 다 열어놓고 하고요. 아, 독단적으로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네. 이제는 연정부지사뿐 아니라 네. 새누리당에서 2명, 네. 의회 의원 중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4분이 지방장관 형태로 파견을 옵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를 맡게 되고요. 네. 연정 과제 관련돼서 분야를 맡게 되고 그분들하고 제가 늘 일상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분들은 또 당에 돌아가서 우리의 결정 사항을 설득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는 그래서 조금 지방에서의 내각제 운영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이 불예측성 네. 이런 것들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래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이니까 아무래도 남경필 도지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겠죠, 모든 것에. 그렇지만 저희는 같이 얘기를 하고요. 네. 얘기하다 보면요. 네. 제가 보니까 한 70% 정도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죠. 예, 그 비슷한 거를 가져가고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설득을 해야죠. 아, 설득해야죠. 아니 사실은 저는 많은 시간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저녁에 맥주도 한잔하고 네. 뭐 한 잔 깃들이면서 네. 대화하는. 대화하면서 하다 보면요. 정말 완전히 극단적인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거 빼놓고는 사실은 다 의견 수렴이 됩니다. 도의원들이 지금 여소야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소수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썼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네. 예, 굉장히 내가 볼 때 크게 하여튼 뭐 대단히 성공했다 연정에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 도지사님, 지사님 그 이번에 어젠다 중에 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행정수도 네, 예. 이거 다 이동해야 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헌법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헌법 청와대까지 대법에서 옮기려면 개헌하는 게 옳다. 맞다. 괜한 논쟁할 거 없이 네, 개헌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 개헌은 내년 대선에 국민들께 여쭤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택받으면 이제 개헌 추진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특히 국회 가야 돼요. 그리고 사법기관도 가야 돼요, 그러면. 사법기관 가는 것도 네. 좋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같이 가줘야 돼요. 어느 나라든 이게 세계 같이. 그래서 있어요. 이게 지금 정치 권력하고 네. 경제 권력을 분리시켜야죠. 나눠줘야 됩니다. 네. 요새 보세요. 그냥 정치인들 아니면 뭐 권력기관하고 경제인들이 막 서로 엉겨가지고 뭐 사실은 많은 비리들이 나오는데요. 또 사람들이 너무 이 서울 경기도로 몰려듭니다. 이거 경기도 인구 많이 늘어나는 거 한편으로는 반가워할 일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 이게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지고요. 네. 최근 연구 결과 자칫하다가는 30년 내에 한 80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도 이전이죠. 하여튼 이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이요. 너무 힘들어하고 또 이게 뭡니까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불륜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뭐 들리는 이야기가 소문들이 아주 막 갖가지 그리고 또 그 차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거 국가 세금 아닙니까 국민 세금 다 세고 있고 그리고 가정도 불안해지고 예. 사람들이 그냥 거의 초조금에 지쳐 있고 이거 빨리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개헌해서 뭐 이번에 뭐 내각제니 뭐 중임제니 여러 가지 그 정치 개혁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임제가 낫습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저는 뭐 권력 구조는 권력 이렇게 구조. 봐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에 원하는 것 시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예. 그건 뭐냐? 대통령은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대통령하고 국회가 싸워요. 네, 협치가 안 돼요. 네,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협력하는 방안. 바로 그거는 사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네. 정당 득표대로 지금도요. 개헌 안 해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10명, 민주당에서 10명, 뭐 국민의당에서 5명 의석수대로 장관 파견 받아서 그 사람들 거기서 다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고 딱 결정되면 당신들이 가서 국회 당 설득해라. 그러고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권력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 막상 해보니까 괜찮습니까? 추진하는데 막 걸림돌이 되고 시간이 늦어지고 처음엔 어려워. 근데 맨 처음에요. 제가 연정도요. 그거 되겠어? 라고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랬죠. 되잖아요. 그건 얼마나 가진 사람이 먼저 나누려고 하느냐. 네. 이 정치권에서 협치와 소통은 딴 거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남과 나누겠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진짜 대화가 되는 거죠. 윤여준 장관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통화를 했지만 네. 예, 이분 굉장히 그 상식의 근거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저희 뭐 특히 뭐 시민 싱크탱크 아니냐? 이미 벌써 대선 준비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과 네. 깊은 토론과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이요, 굉장히 그 모든 정당에서 그분을 다 초청하셨잖아요. 사실 과거에서 보면.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느꼈던 게 굉장히 아주 기본, 그러니까 덧셈 뺄셈에서 시작돼서 진리에 가까워지는 네. 그런 정책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쉽다. 이런 그리고 참 상식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겸손하시잖아요. 겸손하시죠.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그 전 대표, 더민주당 대표도 굉장히 우리 남경필 지사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대통령 후보는 남경필밖에 없다고. 야, 곧 김종필 전 대표도 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경필 그러니까 이제 그 캠프에. 네.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주시는 이 지혜와 경륜은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남다른 게 있어요. 그걸 위즈덤이라고 하죠. 난리지와 위즈덤은 다른데 그렇죠. 다른 지식과 어르신들은 이 지혜는 다르죠. 위즈덤이란 지혜가 갖고 계신데 그런 지혜를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종인 대표도 그럼 캠프로 내가 볼 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경제민주화에 가장 부합하는 김종인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경제민주화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지지하겠다. 그건 다른 당이라도 그렇다. 네. 분명히 몇 번을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 남경필 지사를 경제민주화에 가장 부합하는 대선 주자인데 꼭 가실 것 같네요. 제 느낌이. 제가 경제민주화를 그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러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대표를 해서 같이 공부를 많이 했고요. 도지사 된 다음에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했고 준비했던 거는 반쪽 정도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게 페널티를 주고 반칙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요. 네. 중소기업을 어떻게 올려줄 거냐. 네. 이것까지가 돼야 경제민주화의 필요 충분히 됐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도와주기 이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이게 아마 김종인 대표님도 보시고 야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통화도 하시죠? 통화도 가깝죠? 하고 자주 뵙습니다. 네, 저도 자주 뵀습니다. 네. 근데 김종인 대표님하고 얘기하면 또 일단 통쾌하잖아요. 명쾌하죠. 네, 그리고 재미있고요. 네. 시대를 이렇게 관통하는 네. 그 뭔가 힘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죠. 내 말이 어떤 파장을 벌일까 막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심하고 막 그러는데 네. 우리 지사님도 통쾌하지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머리를 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해 버리니까 맞습니다. 탁탁 그냥 가슴에 확확 시원해요. 특히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김종인 대표님의 특히 경제와 관련된 이런 아젠다라든지 이런 이 대화 네. 또는 메시지를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하시는 것 같다는 걸 느낍니다. 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라이브 쇼 시청자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여기 나오셨으니까. 네. 추석 이
명절이 됐는데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세요. 뭐 북핵에다가 지진에다가 근데 우리 정치권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요,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안전도 잘 지키는 그러한 신뢰받는 이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함께 잘하겠습니다. 명절 아주 행복하게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다 같아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